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가 토미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아니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서론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 쓰는 말이 있죠. 36개 주랭랑. 여기서 36개라는 말은 중국의 고대 병법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6가지 전략을 담은 책의 제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와 지필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느 한 사람이 딱 한 시대에 이걸 지었다고 볼 수는 없고, 중국에서 아주 옛날부터 전해진 지략들을 여러 개를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 책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주요 몇 가지 내용을 좀 보면 제4개, 2일대로 여기에서는 전쟁이 나면 최대한 수비만 하면서 적이 지치길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찔러야 한다는 전략이죠. 제9개 격안관하에서는 적들이 내분이나 어려움을 겪을 땐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자멸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꽤 흥미로운데요. 그 36개 중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14번째 전략인 차시환혼. 이걸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다른 주검을 빌려 부활한다는. 이게 좀 전쟁과 동떨어진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아직 이용 가치가 있는데도 버림받아 있는 무언가를 교묘히 찾아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라는 전략입니다. 네, 다소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난 1959년 대만에서 실제 이 사자성어의 뜻 그대로 죽은 자가 다른 자의 몸을 빌려서 살아나는 일명 차시환혼 사건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58년 찐먼다오라는 섬에서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전쟁으로 섬에 살던 주민들은 찐먼다오 섬을 떠나야 했고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엔 18살 소녀 쭈슈아도 있었죠. 그런데 이 피난 배에 오르기 직전에 중공군의 포탄이 떨어졌고 이 일로 쭈슈아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쭈슈아는 간신히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배가 또 항로를 잃어요. 그리고 바다에 표류했죠. 그나마 다행히 얼마 후에 하이펑다오라는 대만의 또 다른 해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 있던 난민들은 이미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을 했고 쭈슈아만이 간신히 생존해 있던 상황이었죠. 현지 어민들에게 쭈슈아가 발견이 되었지만 어민들이 보니까 쭈슈아가 약간 몸에 금붙이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탐하게 됐고 결국 그녀를 죽여서 이걸 다 빼앗기로 협의하는데요. 부모도 잃고 여기까지 겨우 살아남은 쭈슈아는 목숨만 부지해주면 난 뭐든 다 하겠다라고 애원했지만 어민들은 냉정했고 결국 그녀를 홀로 작은 배에 태운 채 바다로 밀어내버렸죠. 아무래도 자기 손으로 죽이기엔 좀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모든 어민이 여기에 가담한 건 아니었어요. 그중 린칭다오라는 어부는 유일하게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동료들의 후환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온 린칭다오는 쉽사리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쭈슈아를 위해 작은 제사를 마련했고 그 불쌍한 넋을 기리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쭈슈아 죽음에 가담했던 어부들이 하나같이 시름시름 앓거나 또는 정신이 약간 미쳐버리는 듯 행동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나마 린칭다오는 멀쩡했어요. 심지어 추락만 하면 만선이 돼서 돌아와서는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죠.
그렇게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1959년 대만 북서부에 위치한 마이랴오에 거주하던 린 왕야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연사하는데요. 슬픔에 빠진 남편과 가족들은 그녀의 차가운 시신을 거실에 눕힌 채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마침내 발인을 하려는 순간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난 며칠간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시체 상태였던 린 왕야오가 번쩍 눈을 뜬 겁니다. 너무도 놀란 가족들은 일단 기적이 발생했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이 린 양와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18살 찐먼섬에 살았던 쭈슈아입니다. 에? 그 당시에 남편과 가족들은 죽음에서 겨우 살아난 그녀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사리 자신의 주장을 멈추지 않았죠. 그녀가 말하길 쭈슈아가 1958년 어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그 마을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묘사하게 되죠. 심지어 자신을 유일하게 불쌍히 여겨준 그 어부 린칭다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고기를 몰아줬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그런데 분명 실제와 들어맞았습니다. 참고로 린양와오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고향인 마이야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쭈슈아가 살았다는 찐먼다오 섬에 가봤을 리 만무했죠.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이래 그녀의 말투조차 아예 변해 있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찐먼다오 방언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생전에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능숙하게 글자를 사용했죠. 말투나 행동도 마치 그 10대, 18살 소녀처럼 바뀌었습니다. 이걸 지켜본 가족들은 결국 그녀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찐먼다오 섬에 사는 쭈슈아의 친척들에게 소식을 알리게 되죠. 반신반의하던 친척들이 이곳에 와서 그녀를 방문하게 되는데 린완야오는 버선발로 나가서 그들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바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 죽은 줄 알았던 쭈슈아가 아니면 절대 모를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정말 그 죽은 이의 영혼이 린완야오의 육체에 들어왔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일파만파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역 신문은 물론이고 중국 내륙, 일본,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녀를 취재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면서 대만 정부 또한 나서게 되는데요. 아니 혹여 그녀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정신적으로 망상에 빠진 거라면 이건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만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부 인력과 군부대 병원장을 동원해서 린 왕야오의 정신 상태를 검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검사 끝의 결과는 이상 없음. 이후에 몇 년을 거쳐서 린 왕야오를 취재하려는 외신들의 방문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기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이 아내를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도 받기도 했죠. 게다가 대만은 일명 민국연도라는 건국일을 기준으로 하는 새 연도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알지 못했던 외신들의 실수로 이렇게 날짜가 뒤죽박죽 되는 일도 발생했죠. 결국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그녀가 피곤을 느껴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채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근데 입을 닫으니까 되려 그녀의 이야기에 뼈와 살이 막 더해지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고 돈 벌려고 저런다 라는 비난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녀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죽은 쭈슈아의 영혼이 어떻게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녀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장에 따르면 어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쭈슈아의 영혼, 육체를 벗어났고 가장 먼저 신들이 모인 사찰로 향했다고 하죠.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신들이 그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육체의 주인인 린 왕야오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이미 목숨을 다했기 때문에 쭈슈아를 대신해서 그녀의 영혼은 신들을 따라갔다고 말하는데요.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믿기 힘들었고요. 근데 한편 그녀는 이 인간 세상에 돌아오기 전에 신들에게서 이제 네가 살아나면 사찰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1년 마이랴오 지역에 매교 진동궁이라는 이런 사찰을 짓게 되는데 이후에 그녀의 이 환생 스토리, 부활 스토리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린 왕야오는 중화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최고의 차시환원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23일 그녀는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생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육체를 빌려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린 왕야오가 아니라 내 안에는 쭈슈아가 있다 라는 그 토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분이 마치 다른 사람이 살던 낡은 집에서 사는 것 같다면서 자신이 인간 세상에 돌아왔지만 나는 결코 내 삶을 살 수 없었고 육체의 주인 린 왕야오의 삶을 차분히 이어갔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그녀는 지난 97세의 삶에서 가끔 이 세상에 돌아온 것을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녀가 사망한 뒤에 가족들은 묘비에다가 과연 어떤 이름을 적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묘비명에는 린 왕야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장례식에 사용되는 명패에는 린 왕야오와 쭈슈아 두 이름이 모두 기재됩니다. 사실 중국 고대 서적에서 이 차시환원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현이라는 사람이 중국 고대 사상가이자 도덕가인 노자를 만났고 그를 스승으로 삼아 불로장생의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탈신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현은 제자에게 자신의 육체를 지키라고 부탁하고는 탈신술을 이용해 약 7일간 유랑을 떠나게 되는데 즉 그의 육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그러던 중 제자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심 끝에 이현의 육체를 화장시켜 버린 뒤 고향으로 떠나게 되죠. 이후 7일째가 되던 날 이현의 영혼이 세상에 돌아와 보니 다시 들어갈 육체가 사라진 상태였고요.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막 숨이 끊어진 거지의 시신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죠. 중국 고대 서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환생 스토리와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환생이란 건 죽은 자의 영혼이 또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케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토미 환생 영상을 보시면 그 자세한 사례를 알 수 있으실 텐데요. 환생은 죽은 자가 단순히 살아나는 부활과는 분명 다른 거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어떤 빙의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스토리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차시 환원. 죽은 자의 영혼이 또 다른 죽은 자의 몸을 빌려서 살아난다? 저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석해서 어쩌면 남의 시신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은, 또는 어떻게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싶은 인간의 강렬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엔 분명 우리가 이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 전 린 왕야오의 고백들이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의 망상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회사인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던 한 코네티컷 창고가 폐쇄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도 경미해 보였죠. 갑작스럽게 공장을 폐쇄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창고 내부에서 8개의 올가미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로프로 만들어진 올가미가 천장에서부터 길게 매달려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창고를 폐쇄하기까지 한 걸까요? 이곳엔 지난 4월부터 창고 곳곳에 하얀색 올가미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자살을 암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KK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올가미라는 건 흑인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였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KKK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얼만큼 무서운 조직인지, 또한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무리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열렬히 무언가를 외치고 있죠. 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클랜을 위해. 언뜻 보기에는 대의를 위해서 모인 결사단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두 얼굴을 가린 채 흰색 고가를 뒤집어 썼고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있죠. 딱 보기에도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싶지만 이들은 인종차별 혐오단체 쿠클럭스 클랜, 앞글자를 따서 일명 KKK 단입니다. 이 사진은 KKK 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래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된 장면이고요. 쿠클럭스, 이건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가 원처럼 돌고 돈다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 단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백인이 주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또는 백인 종족의 화합 정도라고 해석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이들이 쓰고 있는 흰색 고깔모자, 이 복면, 그리고 하얀색 가운을 두르는 건데요. 이건 순백의 백인을 상징하고 있고 이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백인 우월주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월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그 반대의 것을 상당히 무시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KKK는 무시를 넘어서 흑인 외에도 모든 유색인종을 증오하고 심지어 사회 정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범죄를 일삼는 아주 악랄한 단체입니다. KKK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흑인 노예 문제를 두고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북부 연방은 흑인을 어떻게 물건으로 취급하고 소유할 수 있냐, 노예제도 폐지해라. 반대로 남부 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고요. 남부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싶지만 사실 당시에 95%의 흑인은 남부에 살고 있었고 백인 가족에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운영에서 하인으로 살았던 거죠. 북부에 살고 있던 흑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던 남부연합에서는 이걸 반대했던 겁니다. 1865년 4년간 치러진 남북정쟁이 끝이 났고 마침내 북부가 승리했고요. 노예 해방이 선포됐죠.
그런데 같은 해 12월, 이 남북전쟁의 패배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부연합의 장교였던 네이선 베드퍼드 포레스트. 그는 자신과 함께 남부연합군 6명을 모아서 최초로 KKK단을 설립합니다. 얘네가 초기만 해도 평범한 사교 집단처럼 보였어요. 우리 남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존심 회복을 좀 다짐하고 친목을 하자라는 정도였죠. 이들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흑인들을 물건처럼 노예처럼 다뤘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동등한 인격으로 한다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집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KKK의 회원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세력이 커지고 급기야 반정부 세력을 띠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어느새 인종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불법 폭력단체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1871년 그들을 주시하던 정부는 KKK를 제재하기 위해 일명 쿠클럭스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예요. 그 결과 KKK는 강제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14년에 와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 시대에서는 좀 보지 못하던 세련된 편집 기법도 흥미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이 내용이 아주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이에요. 영화 내용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겁탈하는 악당역으로 나오는데 그런 그 나쁜 흑인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하얀 두건을 쓴 KK로 묘사됐던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는 원작자가 KK를 지지하던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에 논란이 되고 상영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지만 이건 오히려 또 다른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데 모게 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영화가 개봉한 지 1년 후에 1915년 조지아주에서 윌리엄 조지프 시먼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백인이 지배해야 된다 라는 약간 멍멍소리 같은 원리를 내세우면서 제2차 KKK단 창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또 때마침 1차 세계대전도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KKK는 어떤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백인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심리로 회원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의 불륜, 이혼, 그리고 사회 범죄 조직까지도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21년에 있었던 텍사스주 댈러스 사건인데요. 댈러스에 있던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조직원들이 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흑인 남자를 집단으로 폭행했던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이마에다가 불도장으로 KKK라는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사법부의 대처였어요. 지역 경찰과 검사는 아니 흑인 남성이 맞을 만한 짓을 한 거다 라면서 이 범죄를 눈감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KKK는 더 기고만장해졌고 무서울 것 없는 폭행이 이후에 계속 자행이 되죠. 피해자가 무려 6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있었어요. 가정에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들을 타깃으로 잡은 거죠. 우리가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고 자칭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막 집단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취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들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 KKK단을 지지한다는 행진이 있었을 정도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미국은 불안해진 시국이었고 또 백인 중심의 사상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KKK단은 성장을 했고 1925년 회원 수가 무려 400만 명에 달하게 되죠. 사실상 그때가 이들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원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명성 있는 정치인도 있고 또 목사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KKK를 동조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된 걸 알고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인권운동가였던 스태트슨 케네디입니다. 그는 KKK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집단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위장 가입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KKK단이 아주 치밀하면서도 한편 유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회원수가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트슨 케네디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 단체는 가입 절차부터 이상해요. 10불을 내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 가입이 돼요. 마침 이 스태트슨이 가입할 당시는 무슨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할인을 받았고 그는 8불을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부를 보면 운영 구조도 이상합니다. 만약에 회원이 신입을 데려오면 신입한테 받은 그 가입비 $10 중에 $4를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뭔가 익숙하죠? 다단계 방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를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이 조직에 가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조직의 상부 간부들의 직책을 보면 더 어이없습니다. 회장직 명칭은 임페리얼 위저드,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대마법사. 그리고 주요 간부들은 드래곤, 보좌관은 타이탄, 거인이란 뜻이죠. 실무자는 사이클롭스. 이게 보니까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들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여기에 위장 가입을 했던 스태트슨 케네디는 이런 정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언론사에다 이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라 만화 영화 슈퍼맨을 이용하게 됩니다. 1940년대부터 애틀란타주의 라디오에서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르는 어떤 내용의 귀로 듣는 키즈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슈퍼맨이 KKK 악당과 맞서 싸우는 에피소드를 반영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흘려보내게 됐는데 이게 유행을 타면서 이걸 들은 애들이 별 생각 없이 KKK의 회장, 그러니까 임페리얼 위저드, 대마법사 같은 호칭을 악당이다, 이들을 무찔러야 한다라는 이제 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되니까 KKK는 또 회장은 굉장히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면서 회원들이 탈퇴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건 여담이었고 이 KKK단이 힘을 잃게 된 데에는 그들의 어떤 무자비한 범죄 행각이 한몫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KKK의 지도부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사람이 심지어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이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KKK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서 영향력을 잃게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세력은 그렇게 줄었지만 악행은 계속됐죠.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러니까 백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보는 건 이들한테는, 이 KKK한테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가해져요. 그리고 그 방식은 주로 피해자의 목을 밧줄로 매달고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초반에 언급했던 그 하얀색 올가미가 KKK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정말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하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설명하자면 1981년 3월 엘라바마주에서 19살이던 흑인 청년 마이클 도널드가 KKK 단원 2명한테 납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의자가 헨리 헤이스와 제임스 놀레스였는데
근데 둘이 그냥 차를 타고 배회를 하다가 마침에 저기 길을 걷고 있던 흑인 남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마이클이었던 거죠. 다가가서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그대로 납치한 후에 심지어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경찰의 대처예요.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마이클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다툼을 한 끝에 살해된 거다라고 그의 죽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마이클은 평소 너무도 모범적으로 살던 흑인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결국 유가족들이 인권운동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FBI의 도움을 받아서 긴 추적을 한 끝에 이건 KKK의 인종 혐오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범인 제임스 놀레스는 종신형을 받았고 헨리 헤이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8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저지른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로 기록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 최근 몇 년에도 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가장 골이 깊으면서도 어쩌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KKK가 미국 내에서도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혐오주의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도 작아졌고 가입자 수도 추정컨대 5천에서 8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KKK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혐오 범죄는 계속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KKK가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유세 연설 현장에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뉴스를 통해 좀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죠.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그 사상하에는 유색인종과 흑인들은 당연히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또라이 같은 생각.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을 이용해서 다시 세력과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한탄스럽겠죠. 전 오늘 이야기한 이 KKK단, 이게 토요 미스테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살인과 실종보다도 더 끔찍한 어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KKK 이들 또한 자신의 비뚤어진 사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KKK,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죽은 이와의 만남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바람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VR 기술을 이용해서 그 죽은 딸의 형태를 구현해서 가상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펑펑 울었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홀로그램으로 재현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드는 남은 이를 위로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죽은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아주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이튼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 사건에 대해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 공유하면서 주목을 받게 됐죠. 그에게는 지난 5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에밀리. 굉장히 활동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특히 캠핑이나 하이킹 같은 야외 활동을 즐겨 했고요. 그리고 또 그녀는 평소에도 이렇게 몸에서 되게 계피향이 날 정도로 그 시나몬 향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5년 동안 안정적인 연애를 했어요. 서로의 신뢰를 쌓아왔는데 에밀리가 아직 결혼은 이르다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2012년 8월 7일 오후, 에밀리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차량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에밀리는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가족과 네이튼은 당연히 큰 슬픔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고통이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요. 그나마 네이튼은 에밀리의 페이스북 비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곳에 들어가서 그녀의 사진도 보고 그리움 달래고 때때로 잘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 주변인들과 애도를 공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에밀리가 사망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13년 9월 4일입니다. 네이튼이 평소처럼 이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서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피드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누구지?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이 바로 죽은 여자친구 에밀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메시지 사진이에요. 단 한마디예요. Hello? 안녕? 아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이건 분명히 에밀리 계정에서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재빨리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합니다. 안녕? 이게 좀 굉장히 섬뜩할 것 같은데요. 네이튼이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두 사람은 5년간이나 꽤 긴 연애를 했기 때문에 둘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중 한 명이 혹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런 장난을 친 걸까? 네이튼이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저랑 연락하고 싶으신 거면 본인 계정을 사용해 주세요. 그의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곧이어 도착한 답은 안녕. 자, 네이튼이 다시 생각해봤어요. 혹여 이 에밀리의 비밀번호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접속을 했다가 이걸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로그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엄마 에밀리의 엄마가 알고 계시는데 혹시 컴퓨터를 쓰다가 이 로그인을 헷갈리셨나? 그는 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이름이 수잔이시거든요. 수잔이세요? 이거 에밀리 계정이에요. 이후에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수잔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한 후에 혹시 에밀리 계정에 로그인을 했었냐라고 묻게 되는데 수잔이 말한 건 에밀리가 사망한 작년 8월 7일 그 한 주 동안 로그인한 거 이외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1월 16일 또 한 번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안녕? 이번 주 일요일에 하이킹 가자. 버스 바퀴.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네이튼은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 문자 내용이 예전에 에밀리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버스 바퀴라고 친 건 우리가 하이킹 가서 동요를 부르자 농담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온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다시 훑게 돼요. 과거의 대화 내용을요. 에밀리가 죽기 3개월 전 5월 달에 에밀리가 이 내용을 보낸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거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와,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이튼이 너 도대체 누구냐 하고 제발 좀 말 좀 해달라 애원을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이후에 네이튼이 직접 에밀리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계정으로 접속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페이스북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데 이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요. 2014년 2월. 갑자기 네이튼의 핸드폰으로 사진에 누군가 태그되었다는 알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페이스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단체 사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이제 누구인지 당사자가 내 아이디를 거기에 태그를 걸면 이렇게 다 알람이 갑니다. 그 사진의 원작자에게요. 그래서 네이튼이 확인을 해봅니다. 사진에 직접 태그를 한 계정이 바로 에밀리였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사진을 보러 갔죠? 근데 그러면 이미 태그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람만 쭉쭉 떠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나서 가서 보러 가면 삭제돼 있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삭제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진짜 너무 기분 나쁜 태그 게임이 며칠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네이튼이
드디어 에밀리가 직접 태그한 포스팅을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찍혀있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 죽은 에밀리의 계정에서 네이튼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태그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알 수 없는 행동에 네이튼은 이제 당황함이 아니라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막 털어놨어요. 근데 그들은 야, 그 단순한 그 프로그램 버그일 수 있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던 3월 15일 네이튼이 참다 못해서 여기 그 계정에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에밀리 계속 태그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3월 25일 알람이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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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이튼이 분노를 꾹꾹 누르고 정말 나 지친다. 너 이런 거 즐기는 거냐?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에밀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계피향이 나는 향초야. 이것 또한 에밀리가 과거에 보냈던 메시지를 복붙한 거죠. 화가 난 네이튼이 지옥에 나가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 에밀리가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지금까지와는 달리 과거 에밀리와 나누었던 대화의 복붙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나누는 듯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버그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만약 이 메시지가 정말 죽은 에밀리가 보낸 거라면 이란 생각에 네이튼이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 16일 메시지가 왔어요. 마치 수수께끼를 내는 듯한 내용이었죠. 내용이 기이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것 또한 과거 에밀리와 나눴던 어떤 메시지, 게임의 일종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 계정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왔고 네이튼 또는 에밀리의 말을 그대로 복붙하기도 하면서 의미 없는 대화가 오고 갔죠. 점점 지쳐가면서 포기한 듯 보였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7월 1일 또다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네이튼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에밀리, 집으로 가고 있어? 이 메시지 보면 전화해줘. 에밀리, 직장에 전화했더니 5시에 나갔다던데? 너무 불안하다. 제발 전화 좀 해줘. 추워. 이건 에밀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8월 7일 당일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있었던 네이튼이 에밀리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복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네이튼이 보낸 실제 메시지엔 내가 너 4시에 떠났다고 들었어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에밀리 계정이 보낸 메시지엔 5시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cold, freezing, 추워. 이건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네이튼은 더 이상 이 상대방이 단순하게 장난을 걸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7일 사고를 당했던 에밀리, 그녀는 차의 대시보드가 내려앉아서 그 채로 깔려서 사망했고요.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렵고 추웠을까라는 생각에 네이튼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 띠링 하고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확인했죠. 이번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뭐지? 이 낯설지 않은 모습은? 그건 바로 네이튼의 모습을 집 안을 바깥에서부터 촬영한 사진이에요. 너무도 등골이 오싹하죠. 그리고 도저히 고개를 돌려서 창문 밖에 누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에밀리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죽은 여자친구에게서 온 페북 메시지. 이거 정말 누군가가 개념 없는 장난을 친 걸까요? 아니면 죽은 에밀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리웠던 남자친구에게 말을 건넨 걸까요?
이 이야기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SNS에 공유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건, 이건 네이튼이 죽은 에밀리가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자신이 에밀리인 척 그 계정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 거고, 그러다 어느 순간 역할놀이에 중독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그냥 한 인간의 착각일 뿐인데, 그걸 네이튼만이 확인해 줄 수 있을 텐데, 이후에 그의 계정은 근황이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을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죽은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받은 이 사건은 페이스북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게 되죠. 메시지를 보낸 건 정말 누구였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중 고양이는 개와 달리 사람을 잘 따르지 않는 편이고 또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양이를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면 불행이 온다, 또는 고양이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많은 무속인들은 고양이가 천성이 강직하고 음과 양의 기운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라고 꼽기도 합니다. 유달리 신성한 존재 혹은 약간 복잡 미묘한 존재로 여겨지는 고양이. 그런데 이걸 증명하듯 미국에선 죽음의 천사로 불리던 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동북부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재활병원. 이곳에서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황급히 달려간 직원들은 정작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소리를 친 여성 환자는 고양이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빨리 쫓아내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직원들은 익숙한 듯 그 고양이 오스카를 데리고 나가면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고양이가 닫힌 문을 막 긁으면서 열어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저리 방 안에 남아있고자 하는 건지. 몇 시간 후 삐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리를 지르던 그 여성이 고인의 곁에서 슬퍼하고 있었죠. 지난 2005년 이 프로비던스 병원으로 6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동물과 유대감을 쌓으면서 안정감도 갖고 또 상처를 극복해가는 어떤 치료의 일종으로 고양이들이 오게 된 거였어요. 애니멀 테라피라고도 하죠. 이 고양이들은요, 특히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지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몸을 부비고 애교를 피우니까 굉장히 환자들도 좋아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료진과 직원들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에 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중 오스카라고 불리던 이 고양이, 실제 사진인데요. 얘만은 유독 살갑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고양이도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환자들은 고양이를 차가운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이 아이는 평소에 되게 뚱한 표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서 가만히 쉬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걸어가요. 고양이가 향한 곳에는 의사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스카는 의사 선생님들이 떼지어 몰리는 곳에 관심을 보이며 기웃거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회진을 하던 시간이에요. 마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오스카의 별난 행동에 다들 당황스러웠지만 그게 큰 신경이 쓰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평소처럼 회진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자기 아지트로 돌아온 오스카가 잠시 후에 어딘가로 조용히 향합니다.
마침 한 간호사가 그 모습을 발견했고 이상하다 싶어서 뒤를 쫓아가 보는데요. 오스카는 한 병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남자 환자의 침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직원이 놀라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는데 이상한 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지트에 다시 돌려놓으면 또다시 아까 그 병실로 가서 침대 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 호스피스 병동에 울음소리가 퍼졌죠. 오랜 병상에 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이 도착을 했고 무거운 애도의 분위기 속이었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건 오스카가 그 돌아가신 분의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직원이 죄송하다면서 오스카를 안고 나오려는데 문득 아까 올라간 침대도 여기였는데 이후 6개월간 오스카가 돌연 뛰어올랐던 침대 위의 환자들, 그들의 죽음이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니 늘 그 한 곳에만 머물던 오스카가 갑자기 병실 안에 들어가서 침대에 자리를 잡거나 혹은 창틀이나 가구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1-2시간 후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일까요 이게? 25번이나요? 얼마 후 소문은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죠. 이 보호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스카를 저승사자 고양이, 죽음의 고양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이거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오스카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다들 불길함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막 내쫓아 버렸죠. 한편 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데이빗은 철저하게 과학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너무도 가까이에서 이 오스카의 죽음 예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고양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오스카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스카가 한 할머니의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걸 목격해요. 그녀의 이름은 엘렌 샌더스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건강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었어요. 물론 이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샌더스 여사는 아니었어요. 뜻밖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데이빗과 직원들이 뭐야 하면서 수군거렸는데 2시간 후 샌더스 여사의 보호자로 있던 가족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찾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설마 하는 생각에 직원들이 병실에 가봤는데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리고 그녀의 침대 위엔 오스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은 데이빗은 한참이나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쩌면 의사로서 가져온 그 과학에 대한 굳은 믿음 그리고 지적 허영심 때문에 이 고양이 오스카의 신비한 능력을 부정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데이빗은 학위 논문 대신 에세이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주제는 오스카였죠. 지난 몇 개월간 오스카가 보여줬던 일들을 기록했고 그게 A4 한 장 반 정도 되는 글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후 이 글은 유명한 의학 잡지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기사로 선택이 되었고 2007년 7월 26일 정식으로 실리게 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오스카의 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린 죽음을 단 몇 시간 전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한편 병원에 있던 환자 가족들은 여전히 오스카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테지만 살아있는 이들이나 가족에게 그건 늘 부정하고 싶은 섭리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혹여 오스카가 어떤 노인 환자 곁에서 서성이는 걸 발견하게 되면 직원들은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짐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덕에
그 노인은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가족 품에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꼭 두려운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환자가 숨을 거둔 후에 오스카는 보통 다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서 아지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 점점 보호자들도 마음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스카가 알려주는 죽음의 예고에 오히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아직도 이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기에 덧붙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매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남성 노인 환자. 그의 가족들은요, 이미 오스카가 찾아올 거다 라고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건강 상태가 악화됐죠. 그러면서 정말 노인조차도 오스카가 이 침대로 오겠구나 예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스카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심지어 가족 중에 한 명은 오스카 얘 어딨나 하고 찾아다니기까지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고양이가 복도 반대편에 있는 어떤 환자 방에 들어가서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나의 가족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은 건가? 그렇게 안도하면서 다시 병실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몇 시간 후에 아까 오스카가 있던 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거예요. 보호자가 슬퍼하고 있는 사이 오스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지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고양이는 노인의 병실에 들어와서 침대에 뛰어올랐습니다. 이후에 예상되시죠? 그는 숨을 거뒀고 가족들은 슬픔과 동시에 이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이 한 병원에서 여러 명의 임종이 있던 날 오스카는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데이빗 박사는 이 오스카의 죽음 예측 능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죠. 그리고 그 결과 오스카가 케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게 됩니다. 케톤 냄새라는 건 몸에 당이 부족해서 인슐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간에서 케톤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때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게 죽기 직전의 환자들에게 많이 생성된다고 하죠. 이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파블로프에게 효과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예측을 해서 알려주니까 가족이나 직원들이 막 칭찬을 해주니까 오스카가 이런 걸 학습을 해서 계속 하는 거다라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어떤 방 안의 고요함과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환자가 유독 활동이 적다 싶은 것을 캐치해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이론엔 오류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케톤 냄새에 강하다면 왜 이 병원에 있는 나머지 5마리의 고양이들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전 세계 비슷한 보고도 찾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스카는 매번 환자가 사망하기 한두 시간 전에 방문을 했고요. 어쩔 땐 먼저 사망하게 될 환자를 찾아내기도 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스카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었지만 이런 가설과 추정만 있을 뿐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을 수도 있죠. 그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면요. 2010년 5월 데이빗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고양이와 회진을. 이 책은 당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의 인지도가 껑충 상승하게 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올해의 호스피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인터뷰에서 데이빗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오스카의 이 특별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싶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오스카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죽음을 불러오는 고양이라는 별명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오스카. 하지만 이 신비한 능력이 환자들에게 오히려 소중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허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죽음의 순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1996년 7월 11일 아침,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 녹슨빌에서 자신의 일터인 주차장 공사 현장에 도착한 한 인부의 눈에 정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남성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윗옷은 풀어 헤쳐져 있고 심지어 바지는 벗겨져 있었죠. 게다가 주변에 막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걸 보니까 이거 남자가 술 먹고 저런 걸로 잠든 건가 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마구 떨어져 있는 상당한 양의 지폐들. 보니까 미국 달러도 있지만 캐나다, 심지어 독일 지폐도 보였습니다. 인부는 일단 가까이 다가가 봤죠. 그 남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너무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사망한 이 남자. 지금부터 그가 죽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남단 끝에 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국경과 가깝게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미국의 시애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인데요. 그곳에 살고 있던 블레어 아담스, 그는 이 서리라는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 동료나 친구들, 어머니에게도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아무래도 건축회사 특성상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힘든 내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기의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96년 7월,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던 아담스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지 다리를 막 떨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요. 주위를 막 돌아보는 것도 있었죠. 굉장히 산만해요. 이런 산만한 모습이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됐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낮에는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 듯 했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의 달라진 태도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물어보는데 아담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에요. 끝내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긴 하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아담스는 은행을 방문해서 그동안 예치해뒀던 적금을 다 빼고요. 심지어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금과 보석까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인출합니다. 이때의 예금이 캐나다 달러로 약 6,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5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금과 보석까지 합치면 그 가치가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아담스에게는 거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돈입니다. 이걸 왜 한꺼번에 인출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7일 아담스는 이 현금과 보석을 챙겨가지고 캐나다 빅토리아시에서 미국 시애틀로 향하는 배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요. 국경을 넘기에는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상하게 여긴 출입국 직원들이 신원조회를 했고요. 마침 그가 어렸을 적에 마약에 손댔던 전과 기록이 뜨게 됐죠. 그렇게 마약 거래상으로 오해를 받은 그는 입국 금지를 당해버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그건 바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아담스가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막 두려움에 떨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누가 그런 짓을 벌이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아담스는 그저 친구에게 내가 이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가정이 있는데 이런 일에 이제 연루가 됐다가 뭔가 나와 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게 되는데 이틀 후인 7월 9일 새벽입니다.
아담스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려던 중 순찰대에 붙잡혔어요. 근데 이때의 사연이 좀 기고한데 단순히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인상착의가 그 당시 수배 중이던 범죄자와 비슷했기 때문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신원 조회를 했고 오해가 풀렸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걸까요?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 새벽 아담스는 차를 하나 렌트해요. 닛산 차를요. 그리고 국경을 어찌저찌 넘는 데 성공하죠. 이후 바로 시애틀에 위치한 타코마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독일 프랑크푸르크행 왕복 티켓을 구입합니다. 왜 독일이냐? 라는 질문에 그가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도 있어서 익숙한 도시일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독일인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길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상 밖으로 흘러갑니다. 잠시 후에 그는 독일행 비행기를 취소해버렸고 다시 이번엔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예약해요. 자, 시애틀에서 워싱턴 DC는 거의 미 대륙의 끝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로 약 5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죠. 그렇게 새벽 6시 45분 아담스는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렌터카 회사에 가서 흰색 토요타 차량을 빌립니다. 이후에 정신없이 운전을 해서 가요. 그러다가 250번 국도에서 오토바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 따르면 아담스가 겉으로 봤을 땐 착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딘가 되게 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아담스는 워싱턴 DC에서 남서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테네시의 녹스빌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한 주유소에서 목격됩니다. 자, 하루 만에 약 800km를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에 들려서도 기름만 얼른 채우고 다시 출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차 문이 잠겨버린 일이 발생했죠. 키를 아무리 꽂아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결국 주유소에 다시 들어가서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수리기사까지 도착했습니다. 수리기사가 딱 봤더니 어라, 너무 황당합니다. 아담스가 그렇게 열려고 애쓰던 차 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흰색 도요타 차량인데 도요타 차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탔던 그 닛산 차량의 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 키를 헷갈린 겁니다. 정말 정신이 없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토요타 차 키는 어디 있는 걸까요? 수리기사와 주유소 직원까지 동원돼서 다 키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키는 보이지 않았고 아담스는 더욱더 이상합니다. 이게 키가 아니다 라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닛산 키로 도요타 차를 열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수리기사와 직원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은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공업사로 보내게 되죠. 거기 세워둘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담스를 주유소 근처의 한 호텔에 내려주게 되는데요. 로비에 도착한 그는 체크인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40분 동안 로비만 서성거렸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실제 CCTV가 남아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돌아만 다녀요. 그를 보고 있던 프론트 직원은 누구 기다리나 보다 라고 여기기만 했죠. 그리고 7시 37분입니다. 저녁이었죠. 마침내 아담스가 체크인을 하겠다 하면서 $100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이후에 직원이 거스름돈을 챙겨서 돌려주려고 하던 순간 아담스가 누군가한테 쫓기기라도 하듯 마구 뛰어나가더니 로비를 가로질러서 호텔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면 캐나다에 살던 평범한 30대 미혼 남성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캐나다를 탈출했고 미국 시애틀을 거쳐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한참을 달리다가 주유소에 가서는 황당하게 차 키가 없다 그러고 갑자기 호텔로 가서는 뛰쳐나가 버린 상황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목격한 이들은 하나같이 아담스가 너무도 불안해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라진 다음 날인 7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에
공사장 인부가 이 호텔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한 거죠. 이미 숨이 끊어진 블레어 아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모습이 너무 기이합니다. 셔츠 다 풀어져 있죠. 바지 왜 벗겨져 있습니까? 시신 옆에 옷가지와 양말과 가방은 있어요. 그리고 몸 전체에 칼에 베인 것 같은 자잘한 상처들이 발견됐죠. 경찰이 이 상황만 딱 봤을 때는 먼저 옷이 벗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긴 했지만 그런 흔적이나 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사건? 이상해요. 시신 옆에 있던 가방이 있었는데 이 가방 안에는 그가 지니고 있던 보석과 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돈을 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는 아담스가 어떻게 해서 돈이 퍼지게 됐는지 아닌 범인이 이랬는지 모르지만 독일 돈, 캐나다 돈, 미국 돈이 막 흩뿌려져 있고요. 이 돈이 약 4,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에요. 누구나 보면 욕심나서 가져가고 싶은 돈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시신에서 3.5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어젯밤 그가 그토록 찾았던 도요타 차 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키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차 키일까요? 테네시 대학 의학센터의 부검 보고서를 봤습니다. 일단 아담스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듯한 타박상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사인은 복부 천공에서 비롯된 폐혈증, 다시 말하면 위장이 파열된 만큼의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명백한 살인이 확실하죠. 그리고 아담스의 손에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돼요. 경찰은 이게 결정적인 단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DNA 조사 결과 일치하는 샘플이 없습니다. 정말 기이한 사건이에요. 죽음을 피해야 한다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4,300km나 도망쳐왔지만 결국 이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서 그는 처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범이 거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쫓아왔다는 걸까요? 아니 그러기에는 아담스는 너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착실하게 살았고 주변에 원한을 산 적도 없어요. 그렇게 그의 죽음은 모든 게 의문투성이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살인자가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라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죠. 물론 짐작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혹시 주변에 모르게 마약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약 전과로 인해 입국 거부까지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부검 결과 체내에서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스의 친구에 따르면 그가 술을 끊은 지도 2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피해망상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린 건 아닐까요? 무작정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조현병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동차 키 헷갈려, 횡설수설했어. 이것도 뭔가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아무런 계기도 없이 평범하게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정신질환을 보였다?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아담스의 주장대로 정말 그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독일로 가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라는 점에서 헤어진 전 여친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실제로 전 그 독일인 여자친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별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 전 여자친구와 아담스가 가족들의 눈을 피해 계속 은밀하게 재결합을 약속했지만 이걸 알게 된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쫓아와서 그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독일에서 캐나다까지 와서 다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죽였다? 이건 엄청난 원한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그가 혹시 범죄 조직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우연찮게 회사의 1급 비밀을 알게 됐고 고용된 킬러에게 제거당했다는 스토리.
시간이 갈수록 이 블레어 아담스 사망 사건에 대한 소설 같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생전에 뭘 그렇게 그토록 두려워했고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걸까요? 블레어 아담스 사망 사건은 결국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과 추측만 남긴 채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 없는 미제 사건,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